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재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전 남편은 물론 전 시모로부터 참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바람을 피워 헤어져 달라던 전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으나 끝내 후회하고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거기다 전 시모는 자기 아들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제 탓이라며 저를 괴롭혔지만 정작 인생을 망친 건 자기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저의 사연을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평범한 커플처럼 데이트하고 그렇게 연애했습니다. 다정한 성격의 전 남편은 유머 감각까지 있어서 만날 때마다 항상 즐거웠고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는데요. 저도 전 남편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혜림아, 우리 만난 지 벌써 2년인데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돈은 많지 않아도 서로 잘 살아보자. 좋아. 진짜 행복하게 잘 살자. 저희 둘은 그 누구보다 잘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서로 직장도 다니고 있으니 벌이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정말 컸으니까요.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가 전 남편의 집으로 인사를 갔었죠.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니 내가 뭐 반대할 이유도 없고 한번 잘 살아봐. 더 바라는 건 없다. 네, 어머님. 알겠어요, 엄마. 잘 살게요. 그런데 하나 명심할 게 있다. 여자는 애교가 많아야 돼. 혜림이 너는 어떠냐? 아휴, 엄마. 뭘 그런 걸 물어봐요. 혜림이 얘 나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내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우리 혜림이가 애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치, 혜림아? 전 남편이 제 편을 들듯 말하니까 전심어 표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구리를 콕콕 찌르며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었더니 그제서야 가만히 있더라고요. 전 시부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는데 그래서인지 전 시모가 자기 아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주 인사를 오면 좋겠다고 하셨고 자기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정 많고 착하다고 하셨습니다. 2년간 연애를 하면서 저도 그와 비슷한 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안 계시니 자주 찾아뵈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죠. 잘 다녀왔어? 어머님 좋으셔. 둘이 잘 살면 된다고 하시고 딱히 뭐 해와라 이런 것도 말씀 없으셨고. 그래도 엄만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아이 됐어. 오빠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나중에 오빠 결혼할 때 신경 써줘. 난 괜찮아. 저희 둘은 아무 문제 없이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예단이고 혼수고 이런 부분으로 다툰 적도 없었습니다. 서로 집안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다 보니 처음부터 둘이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혼집은 20평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구축이라 집값이 높지는 않아서 둘이 돈을 합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구해놓고 가구나 가전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그것 또한 너무 즐겁더라고요. 최대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알아봤고 가진 돈 안에서 해결하려고 쓸데없는 것들은 살면서 사자고 했습니다. 결혼 후 딱 1년까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댁이든 친정이든 신경 쓸 일도 없었고 둘 다 돈을 버니까 경제적인 여유까지 있어서 시간만 되면 여행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전 남편이 둘러대는 말만 믿다가 혼자 의심하고 증거 찾으면서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혜림아, 나 오늘 늦어. 회식 있어서 새벽에 들어갈 거야. 또 회식이야? 지난주에도 회식하지 않았어? 그때는 부서 회식이었고 오늘은 회사 전체 회식. 못 빠지니까 그렇게 알아.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 술 조금만 마시고 대리 꼭 불러. 알았지? 술을 정말 좋아하던 전 남편은 회사 회식은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다 참석을 했죠.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회식을 꼭 빠지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식을 갔다가 술을 적게 마실 수도 있고 또 일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 남편은 매번 끝까지 있다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잔소리를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전 남편이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길래 잠을 청했는데 새벽 2시쯤 되자 현관문 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몸도 혼자 못 가누고 이렇게 좀 해봐. 잠바라도 벗고 자. 아이, 귀찮아. 이거 놔봐. 전 남편은 그대로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렸고 양말도 절대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여전히 쿨쿨 자고 있길래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깨우는데 아예 깨어나질 않더군요. 그래서 옷이라도 갈아입혀 주려고 했는데 글쎄 전 남편 셔츠에 여자 화장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딱 봐도 파운데이션에 루즈 자국이었는데 회사 여직원이 그랬을 리는 없고 수상하더라고요. 억지로 깨울까 하다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렸는데 한참 뒤에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거 뭐야? 뭐가? 목 아파. 물 좀 줘봐, 여보. 목말라. 꿀물 없어? 꿀물이고 뭐고 그거 뭐냐고. 아니, 뭘 말하는 건데. 당신 셔츠에 묻은 그 립스틱 자국 말이야. 전 남편은 제 말에 자기가 입고 있는 셔츠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그 문제의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회식했어? 그게 고깃집 갔다가 2차로 노래방 갔어. 그 많은 직원들이 노래방을 갔다고? 아니, 고기 먹고 집에 갈 사람은 갔지. 그리고 나랑 몇 명 직원만 남아서. 그래, 더 놀고 온 건 그렇다 쳐. 근데 노래방 갔다가는 뭐 했는데? 노래방이 끝이었어. 다 놀다 대리기사 불러서 집에 왔고. 저는 혹시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혹시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불렀어? 뭐라고? 생각났다. 그 여자가 내 셔츠에 묻혔나 봐. 뭐? 아니, 내가 도우미를 부른 게 아니고 과장님이 불렀어. 내가 뭐 그 상황에 싫다고 할 수도 없잖아. 전 남편은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진짜 노래만 불렀다고. 그 여자가 내 옆에 기대고 그런 모양인데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서는 내가 약속할게. 이런 일 다시는 안 생기게 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땐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알았어. 진짜 약속해. 그런데 얼마 뒤 전 남편이 외박을 했습니다. 지난번 회식 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이번엔 제대로 사고를 친 거죠. 저는 전 남편이 새벽 2시가 되어서도 안 들어오길래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회식하는 날도 아니었는데 연락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안 자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크게 놀라더군요.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오는 거야? 그게 친구랑 술 마셨어. 그 영식이 알지? 영식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지금 당신 입에서 술 냄새 안 나는데? 나는 안 마셨지. 운전해야 하니까 친구만 마셨어.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샤워를 한다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나온 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안방 침대로 가서 누워 자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열이 받아서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게 없는지 차량 내부를 여기저기 살폈어요. 그런데 조수석에서 여자 귀걸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제 취향도 아닐 뿐더러 저는 평소 귀걸이를 하고 다니지 않아서 제 건 아니었는데요. 오늘 함께 있던 사람의 것이라고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는 생각에 아무것도 없길 바라며 들여다봤는데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전 남편은 급속도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전 남편은 그저 본인이 외박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화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를 봤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죠.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는데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어떤 여자인지 얼굴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쯤에서 다 밝히고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진다면 앞으로 전 남편은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모른 척하며 지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전 시모는 신혼집에 자주 찾아왔었는데요. 전 남편과 냉전 중인 상황에 전 시모가 찾아오니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도 연락도 없이 전 시모가 찾아왔어요. 특히 평소대로 방마다 들어가서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주방에 가서는 냉장고 문을 열고는 상태가 어떤지 꼭 보셨는데 그게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얘야, 안 먹는 반찬은 버려. 냉장고가 아주 터질 것 같다. 냉동실도 마찬가지고. 내가 온 김에 정리 좀 하고 가야겠어. 너도 고무장갑 끼고 나 따라오너라. 어머님, 왜 그러냐? 오늘은 그냥 가세요. 뭐야? 그리고 냉장고에 버릴 음식도 없고 더러운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정리를 하더라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돌아가시라고요. 전 시모는 제가 이런 태도를 보이자 신경질을 내셨습니다. 너, 나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제 살림은 제가 이제 알아서 할게요. 그동안 자주 오셔서 청소가 되어 있는데도 계속 쓸고 닦고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내 눈에 먼지가 보이는 걸 어떡하냐? 그만 가세요. 싫다. 우리 아들 오면 얼굴이나 보고 갈란다. 그래서 저는 바로 옷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으로 향했죠. 다음 날이 주말이라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올 생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전 시모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받을 자신이 없어 안 받았었는데 제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예, 너 어디냐? 어디길래 외박을 해? 응? 아직도 안 가신 거예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아니 어떻게 둘 다 집을 비우냐고? 전 시모의 말을 들어보니 전 남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또 외박을 한 모양이었어요. 친정에 왔고 하루 쉬고 갈 거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너 항상 이렇게 살았어? 툭하면 친정 가고. 우리 아들은 왜 전화를 안 받아? 그거야 제가 모르죠. 제 전화도 안 받는데.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하루 더 자고 일요일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전시모랑 통화한 것도 그렇고 전 남편하고 무슨 문제 있는 게 아니냐며 물어보시길래 아무 일도 없다고 하고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보니 전시모는 안 계셨고 전 남편 역시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은 금요일 저녁 퇴근한 이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집안 정리 좀 하고 샤워도 하고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전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는 외박을 하고도 저에게 아무 말도 없었고 저는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안 이상 용서를 빌더라도 더는 같이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전 남편이 퇴근한 뒤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더라고요. 연애 시절 핸드폰 잠그는 걸 너무 싫어하던 사람이라 서로 오픈하고 만났는데 여전히 잠금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전 남편의 핸드폰에서 또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어이없었던 건 바람난 상대가 다름 아닌 노래방 도우미더라고요. 회식날 셔츠에 립스틱 자국을 묻혀왔을 때 아마 서로 알게 된 모양이었는데 연락처를 일부러 알려준 건지 그건 모르지만 그 도우미가 오빠 오빠 하면서 잘 들어갔냐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문자를 시작으로 전 남편의 바람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동안 서로 주고받은 문자는 양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찍어두었고 도우미 이름과 연락처까지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블랙박스도 수시로 확인하며 서로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은? 먹었지. 근데 당신 말이야. 이제 화 풀린 거야? 무슨 화? 나 때문에 화났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집에 와도 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편하냐? 그럼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지. 뭐 외박이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한 사람이 외박이 당연해? 연락하고 외박하는 거랑 연락 두절인데 외박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나는 회사 안 다녀? 야, 그만해라. 싸울 거야? 우리 이제 그만 좀 풀자. 어? 저는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걸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혼? 이혼하자. 너 여자 있는 거 다 알아. 어? 무슨 여자? 내 입으로 말해?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러자 전 남편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예림아. 내가 정리할게, 어? 정리? 정말 정리할 수 있어? 당연하지. 정리할게. 진짜야. 믿어줘. 너 저번에도 믿어달라고 해놓고는 약속 안 지켰잖아. 저는 전 남편의 말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전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았고 회사 일 때문에 반차를 쓰거나 혹은 퇴근 후 열심히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상간녀 소송이라는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유리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소장 준비까지 해두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 동안 전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집에 와서 계속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참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체 뭘 잘못했어? 어?
인수 씨가 얘기 안 하던가요? 잘못한 게 없으니 무슨 말을 하겠냐고. 대체 네가 삐진 이유가 뭐야? 드러나 보자. 제가 삐졌다고 하던가요? 딱 보면 몰라? 네가 뭔가에 삐졌으니 우리 아들을 내쫓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건 아니지. 아무리 둘이 싸웠더라도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내쫓아? 어머님, 이유가 궁금해서 전화하신 거면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고 길게 통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는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 다 작성했어? 너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내가 그럼 너한테 그걸 왜 줬겠어? 설마 너 장난이라고 생각한 거야? 화가 많이 나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 종이 찢어버려서 없어.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런 일 안 생기는 거야? 나 벌써 그 여자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끝났다고. 그러니까 너 기분 풀리면 연락 줘. 반성하고 있을 테니까.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번 일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어도 과연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까요? 전 남편이나 전 시모가 뭐라 하든 저는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장을 받는 주소는 시댁으로 했는데 이혼 도장을 안 찍어주니 소송을 할 수밖에요. 전 시모가 소장을 보고 과연 어떤 반응일지 궁금했고 전 남편 역시 어떻게 나올까 싶었네요. 소장을 보낸 지가 약 2주 정도가 지나서 전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느낌이 확 왔어요. 우편물이 도착했구나 싶었죠. 너 이게 뭐야? 네? 이혼 소장 이거 뭐냐고? 네가 뭔데 이런 걸 우리 아들한테 보냈니? 어머님 아들이 아무 말 안 하던가요? 시끄럽고 빨리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바람났어요. 어머님 아들이요. 그러자 전화가 바로 끊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뒤 초인종 소리가 계속 나고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밖으로 나갔죠. 전 시모였습니다. 우표물 받고 아들이 그거 숨기려고 하길래 내가 뺏어서 봤다. 그런데 이혼 소장이길래 이게 대체 뭐냐고 해도 대답을 안 해. 답답해서 이리로 온 거다. 네가 말해봐라.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응? 보신 그대로예요, 어머니. 우리 아들이 바람났다고 너 자꾸 그러는데 네가 봤어? 확실히 봤냐고? 확실해요. 인수 씨도 인정했어요. 그러더니 잠시 동안 전 시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기 아들이 잘못했으니 할 말이 없으신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을 핀 건 모두 제 탓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오죽 못났으면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줬겠어? 응? 처음에 네가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내가 한 말 기억해? 여자는 애교가 많아야 한다는 말. 너 내 말 어디로 들은 거냐?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 제가 애교가 없으니 이 사람이 바람이 난 거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 네가 차례 써봐라. 다른 여자를 왜 쳐다보겠어? 그만 가세요. 가시라고요. 저 버릇없는 것 좀 봐. 네가 차례 써봐라. 전 시모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제 탓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불쌍하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네요.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그와 반대로 전 시모가 거의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낮에는 출근을 해서 집에 없으니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시더라고요. 더 소름 끼쳤던 건 제가 문을 안 열어줄까봐 몰래 숨어 있다가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갑자기 나타나서는 저를 따라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어디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단에 앉아 있었다. 하도 안 와서 다리가 아픈데 문 앞에 서 있으랴? 왜 또 오셨어요? 이혼 소송한다는 거 취소해라.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나는 빠져라 이거냐? 어머님 아들하고 제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만 가보세요. 전시모는 자기 아들이 재판을 받게 생겼다며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전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전시모가 나서서 오히려 이를 키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전시모가 계속 찾아와서 저는 결국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들어올 때 계단에 누가 있는지 한 번씩 다 살피고는 빠르게 집에 들어와야 했어요. 혹시라도 어디서 몰래 숨어있던 전시모가 또 따라올 수 있었으니까요. 한 번 들어오면 가시라고 해도 계속 버티는 통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라 집에서 좀 쉬려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전시모와 어떤 아저씨가 문 앞에 계시더군요. 누구세요? 집주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할머니가 집주인이라면서 현관문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하길래 왔더니 뭡니까 이거? 전시모는 급기야 거짓말로 열쇠 수리공까지 불러서는 집에 몰래 들어오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저씨와 대화를 하던 사이 전시모는 또 집으로 들어왔는데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이혼 취소해!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못해? 그럼 어쩌자는 거냐? 어머님 아들이 이혼 도장 찍으면 소송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소장 벗고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소송까지 가야지 어쩌겠어요?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러더니 전시모는 제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으로 가신 게 아니라 저희 친정으로 가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더는 안 오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2시간 정도 지나서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혜림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 엄마, 무슨 일이냐니? 방금 너희 시어머니 다녀가셨어. 뭐라고? 거길 찾아갔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 이혼한다고 하던데 둘이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얘기가 나와. 저는 어떻게든 둘이 조용히 정리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좋은 일도 아니었고 아셔봤자 속만 상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언젠가 알게 되실 문제였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시모가 찾아가서 모든 걸 다 말해버렸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분 나빴던 것은 저희 부모님께 딸 자식 교육을 왜 그렇게 시켰냐고 했답니다. 자기 아들이 저 때문에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면서 어쩔 거냐고 따졌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전시모의 말에 놀라셨을 걸 생각하니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죠. 전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다가 한동안 집에 안 들어간 모양이었는데 전시모는 그걸 또 제 탓을 하며 자기 아들이 변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 자기 아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만 모르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전시모는 그리고도 계속해서 저희 집에 찾아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마침 집으로 찾아와서 셋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아들, 어딜 갔다 온 거야? 응?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아들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나라도 얘한테 따져야지 어떡하니? 네가 마음이 약해서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산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여자는 기가 세면 안 돼. 그리고 애교는 많아야 하고. 엄마 제발요. 그만 가세요. 저 지금 혜림이랑 얘기 좀 하려고 온 거예요. 잘 됐네. 내가 보는 앞에서 해. 둘이 무슨 얘기 하는지 내가 좀 들어봐야겠다. 그러자 전 남편은
전시모에게 계속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 너 어쩜 며느리 앞에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둘이 얘기 좀 하게 먼저 가세요. 저도 금방 들어갈게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결혼하고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얘가 자기 엄마한테 큰 소리를 쳐? 전 남편은 그런 전시모를 억지로 밀어서 가시라고 했고 끝까지 제 욕을 하면서 결국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남편은 바로 저에게 사과부터 하더군요. 미안해. 잘못했다.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서야 나타나? 어머님 거의 매일같이 나 찾아와서 당신 바람난 게 나 때문이라고 하셨어. 우리 엄마가 좀 그래. 네가 이해 좀 해줘라.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제가 보기엔 시댁에서도 집에 안 들어왔다던데 그동안 도우미를 만나고 다닌 것 같았습니다. 반성을 하고 저와 다시 잘해보고 싶었다면 어떻게든 찾아오고 연락도 하고 그랬겠죠.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반성했다고? 못 믿겠어? 그럼 내가 녹음이라도 할까? 다신 안 그러겠다고 다짐이라도 해? 저는 그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전 남편이 혼자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러서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와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한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다시 잘 지내보자고 애원하는데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눈에는 한심함 그 자체였거든요. 전 남편은 끝까지 잘 좀 생각해달라며 그렇게 나갔고 진심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 상간녀 소장도 보냈거든요. 이혼 소장에 비해서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는데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전 남편은 자주 집에 들러서는 맛있어 보여서 샀다며 문 앞에 음식만 두고 가거나 꽃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사과 문자도 거의 매일같이 보냈고요. 하지만 저는 받아줄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정말 그 여자와 깨끗하게 정리를 한 거라 해도 같이 살 자신이 없었죠.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지 누가 알겠어요? 제 인생도 너무나 소중한데 이런 사람한테 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간녀 소장이 도착했는지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상간녀 편을 들더라고요. 너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정말 해보겠다 이거야? 해보긴 뭘 해봐. 너 그 여자랑 정리했다며. 그런데 지금 상간녀 소장 도착한 거 알고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너네 둘이 계속 연락하고 지냈으니 안 거 아니냐고. 연락 안 했어. 그 여자가 그 소장 받고 나한테 전화해서 알았어. 그래서? 취소해. 못하겠다면? 그 여자 불쌍한 여자야. 오죽하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겠냐? 불쌍한 여자인지 아닌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제 그런 것까지 아는 사이가 된 거야? 그러자 전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소송 취소해줘. 싫어. 그런 일 없을 거야. 소송 취하해주면 내가 집 포기할게. 그 집 공동명의잖아. 너 다 가지라고. 내 차도 쓸 거면 줄까? 변호사 상담을 했을 때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이라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나눌 재산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를 받아도 액수가 크지 않을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 집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만나 집 명의부터 바꾸었고 이혼 소송을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뒤 전 남편이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이럴 거야 진짜? 내가 집도 줬는데 왜 약속 안 지켜? 소송 취하했는데 무슨 소리야? 상간녀 소송은 왜 그대로인데?
내가 이혼 소송 취소한다고 했지 언제 상간녀 소송까지 취소한다고 했어? 야, 둘 다 취소하라고 한 말이었잖아. 내일 당장 취소시켜. 못해. 나더러 그 상간녀까지 용서하라는 거야? 그렇게는 못해. 상간녀는 제가 증거를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소장을 받고 답변해서 제출도 안 하며 시간을 끌었죠. 저는 어떻게든 빨리 재판을 끝내고 이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는데 갈 길이 정말 멀었습니다. 전 남편은 툭하면 전화해서 상간녀 소송을 취소하라고 했고 상간녀는 감감무소식이었죠. 그 사이 전 남편과는 이혼하여 깨끗하게 갈라섰고 문제는 상간녀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었죠. 하지만 언제까지 시간만 끌 수 없다는 걸 상간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답답하던 차에 상간녀가 답변서도 제출하고 드디어 첫 재판일이 잡혔습니다. 전시 모두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재탄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할 말만 하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상간녀는 소송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처음에는 유부남인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해댔죠. 재판장에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물론 지속적인 만남까지 입증 가능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상간녀는 거짓말만 늘어놓다가 위자료가 증액되었고 빼박 증거들이 나오자 더는 거짓말도 못하더라고요. 살면서 재판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던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상간녀 재판이 지속되었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했기에 저는 소송 중 이직도 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어 다른 회사로 옮겼죠.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직 후 얼마 되지 않아 살던 집도 팔고 회사 근처로 집을 옮겼습니다. 집 팔린 건 어떻게 알았는지 전 시모가 연락이 와서는 자기 아들 집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는데 합의해서 결정한 거니 그만하시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단도 해버렸죠. 제가 너무 무서웠던 건 전 시모가 제가 이사간 집의 위치를 자꾸만 물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저 모르게 숨어 있다가 저를 따라 집에 따라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기에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 뒤 판결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 상간녀는 더 이상 거짓말도 못하고 모두 인정을 해버렸어요. 판결문에 적힌 위자료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돈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었기에 승소한 것으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며칠 후 바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 남편이 준 것 같았어요. 뭐 누가 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전 시모까지 더는 마주할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이직한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전 남편과는 더는 엮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나 뜻밖에도 거래처 회사가 전 남편의 회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는 제가 일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신경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직한 지 2년이 지나서 저는 타 부서 직원과 사귀게 되었는데요. 이혼 후 누군가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었던 저는 금방 전 남편을 잊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내 연애를 하다 보니 주변에 알려지는 게 싫어서 조용히 만나고 있었는데 입소문을 타고 금방 알려지더라고요. 암튼 연애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정말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전 남편과 관련된 부서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면서
제 귀에도 그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일도 잘 못할 뿐더러 일 처리도 늦어서 불만이 많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른 부서 일이라 관여할 수도 없었죠.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뒤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시모가 될 사람이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했어요. 많이 놀랐죠? 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현중 씨도 한 번을 말도 안 해주고. 나랑 결혼하는 거지 우리 엄마랑 결혼하나? 그래도 이 회사 대표님이면은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우리 현중이 말이 맞지 뭐. 둘이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혜림 씨 일 잘한다는 건 내가 그동안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예비 남편의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다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대신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를 물려준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일을 잘해야 운영도 하게 해준다 하시더라고요. 전 이런 마인드가 참 좋았습니다. 또 제가 이혼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셨는데 그건 역시 감사했습니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며 이혼 사유 역시 상대방 문제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서 오히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얼마 뒤 양가 인사도 하고 결혼 날짜도 잡혀서 저는 청첩장을 회사 직원분께 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전 남편으로부터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어이가 없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왔다가 담당 부서 직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청첩장을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같은 사람인가 했는데 그 직원이 제가 지나갈 때 신부라고 말해줘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직은 언제 한 건지 진짜 재혼을 하는 건지 묻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겠냐고 써있더라고요. 본인은 그 노래방 도우미랑 정리 다 했으니 연락을 달라는데 찌질하고 또 소름까지 끼쳐서 해당 메일 주소 차단은 물론 삭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메일을 받고 나서 얼마 뒤 전시모가 제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회사는 전 남편이 알려준 모양이었고 그걸 안다고 쳐도 어떻게 찾아올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남편과 회사에서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박 대리님, 손님이 찾아왔어요. 누구? 정인수라고 하면 알 거라고. 뭐? 누군데 그래? 그게 전 남편이야. 아니, 그 사람이 자기를 왜 찾아와? 일단 가보자. 회사 로비로 같이 내려가 봤는데 전 남편이 아닌 전 시모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는데요.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너 혼자 잘 살려고 재혼을 해? 어림도 없지? 너 이리 따라 나와! 이걸 오세요! 지금 남의 회사에 와서 뭐 하시는 겁니까? 넌 뭐야? 그러고 보니 재혼한다는 사람이 너구나. 내가 오늘 둘 다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며 산 줄 알아? 그 노래방 여자한테 돈 뜯기고 그 여자 도망가고 다 너 때문이야. 저는 머리채를 잡혀 당장이라도 머리카락이 다 뽑혀나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예비 남편은 그걸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시모가 소리를 지르면서 제 머리카락을 놓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새 시모가 전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넌 누구야? 누군데 내 머리를 잡아? 경비원! 당장 경찰 불러요. 뭐 경찰? 그래 불러.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직원들 하나둘씩 몰렸고
다들 새 시모를 보고 사장님이라고 하자 전 시모가 그걸 듣고는 정말 사장이냐고 하며 하던 욕을 멈추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한 번 갔다 온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해요? 네? 설마 결혼했던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거 아주 형편없는데 결혼 물러야 돼요. 이 결혼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흉을 보기 시작했는데 새 시모는 그런 전 시모의 머리채를 놓아주지 않았고 입을 다물라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를 감싸주고는 일 잘하는 직원이고 훌륭한 며느리라고 자랑까지 하셨죠. 결국 전 시모는 도착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경찰차를 타고 가버렸고 저는 사장실까지 함께 가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과할 일이야? 직원 보호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 머리는 괜찮아? 네, 그래도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그 전시모라는 사람 성격이 보통 아니네. 어떻게 버텼어? 아니다.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 일단 병원부터 다녀와. 곧 결혼도 할 건데 어디 흉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결국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 부서와 일하고 있는 거래처 직원이 바로 전 남편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일도 잘 못하는데 처리도 늦어서 해당 부서 직원분들의 불만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거래처를 바꿔야 할 정도라며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새 시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해당 거래처와 통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거래를 끊게 되었어요. 사실 해당 직원의 가족이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는데 이런 이유로 거래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전 남편이 일을 못해 회사 손해까지 입고 있던 상황이라 어렵지 않게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상황 설명을 위해 경찰서로 향했는데 전 시모는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저를 욕하고 삿대질하며 상식 이하의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사장아들 꼬셔서 결혼한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얼마 뒤 전 남편도 경찰서로 왔는데 자기 엄마가 그러고 있으니 창피했는지 주변에 다 사과를 하고 저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혜림아, 나 봐서 이번 일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 널 봐서? 뭘 보라는 거야? 그래도 우리 한때 사랑 입 다물어! 우리 사이 끝난 지 오래고 정말 다시는 앞으로 절대 보지 말자. 부탁이야. 그래. 미안하다.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 아까 로비에서 화분 집어던져서 출입문에 금 간 건 알고 있어? 거기다 내 머리채 잡아서 내가 한참을 숙이고 있었는데 뒷목이 너무 아프다고. 회사에서는 업무방해죄랑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거고 나도 특수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뭐 고소? 해볼 테면 어디 해봐!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이렇게 하는 건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아들 인생 망칠 거예요, 네? 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안 되겠어요, 혜림아.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줘. 저 못된 거 봐라. 엄마! 고소는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자 전 남편은 경찰서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는데 절대로 봐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술서를 다 쓰고 난 뒤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뒤로 하고 나왔네요. 그렇게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전 시모와 전 남편이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서 안에서까지 큰 소리 치는 전 시모를 보니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전 시모는 절 못 살게 하려다가 오히려 그 잘난 본인 아들의 인생만 망치게 되었어요.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면 잘못한 건 혼을 내야 하는데 무조건 감싸고 죄 없는 사람 탓만 했으니 당연한 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사장님 며느리라고 해서 특혜니 뭐니 이런 건 전혀 없었고 다른 사원들처럼 똑같이 대우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너무나 다정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 제가 배울 점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다 어머님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로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싶었지만 제 짝을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지낼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항상 밝게 빛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